제19편 16강전 잔혹한 승부. 보도행이 무너진 충격은 경기장을 넘어 왕도 전체를 뒤흔들었다. 라이오는 이제 단순한 이단 하나 비겁자를 넘어섰다. 그는 기사들이 신성시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 그 자체가 되었다. 그의 다음 경기가 열리는 16강전 당일 경기장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살벌한 공기가 감돌았다. 관중들은 더 이상 그를 조롱하거나 야유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보듯 두려움과 혐오가 뒤섞인 침묵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의 상대는 광전사 에드가였다. 귀족들이 라이온을 처리하기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칼날. 그는 불같은 성미와 통제불능의 공격성으로 악명 높은 자였다. 그의 싸움에는 전략이나 기술이 없었다. 오직 상대를 물어뜯고 부숴버리려는 순수한 파괴 본능만이 존재했다. 귀족들은 에드가의 단순하고 예측 불가능한 광기가 라이온의 계산된 교활함을 이길 것이라 믿었다. 그들은 에드가에게 불의의 사고를 가장한 합법적인 폭력을 마음껏 휘두르도록 부추겼다. 에드가는 경기 시작 전부터 이글거리는 눈으로 라이온을 노려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침이 고여 있었고 콧구멍은 분노로 벌렁거렸다. 그는 심판의 신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언제든 뛰쳐나갈 것처럼 날뛰는 말을 간신히 제어하고 있었다. 라이온은 그런 에드가를 보며 투구 아래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암묵적인 사리의 정체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귀족들은 그에게 맹견을 풀어놓았다. 그렇다면 사냥꾼으로서 맹견을 길들일 방법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돌격.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드가는 포효하며 뛰쳐나갔다. 그의 돌격은 보도행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미친 짐승의 돌진이었다. 그는 창을 제대로 겨누지도 않았다. 그저 라이온을 들이받아 말과 함께 으깨버릴 기세였다. 그의 눈에는 점수도 규칙도 명예도 없었다. 오직 파괴의 쾌감에 대한 갈망만이 번뜩였다. 라이온 역시 말을 몰았다. 하지만 그는 에드가를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경기장 중앙의 나무 울타리에 바짝 붙어 마치 겁을 먹은 것처럼 속도를 늦추었다. 에드가는 라이온이 자신의 기세에 눌렸다고 확신하며 더욱 거칠게 말을 몰아붙였다. 두 기마가 충돌하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라이온이 갑자기 말의 고삐를 당겨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다. 그의 말은 울타리를 뛰어넘을 것처럼 솟구치더니 울타리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대신 울타리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에드가는 눈앞에서 목표물이 사라지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멈추는 법을 몰랐다. 그는 방향을 틀어 라이온을 쫓으려 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온 탓에 그의 말은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었다. 말이 비틀거리는 찰나의 순간 라이온이 움직였다. 그는 멈춰선 상태에서 상체를 강하게 비틀어 손에 든 창을 내던졌다. 수창. 그것은 기마전에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 보병들의 원시적인 공격 방식이었다. 관중석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저것은 기사의 기술이 아니었다. 야만인이 싸움 방식이었다. 라이온이 던진 창은 에드가를 향하지 않았다. 창은 날카로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에드가가 달려오던 길목, 그의 말 앞다리 바로 앞에 땅바닥에 퍽 소리를 내며 깊숙이 박혔다. 히히힝. 에드가의 말은 눈앞에 갑자기 솟아난 장애물에 경악하며 미친 듯이 날뛰었다. 말은 앞발을 들어 기술을 떨어뜨리려 했고 에드가는 그 야생마 같은 움직임 위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라이온은 창을 던진 직후 망설임 없이 자신의 허리춤에서 전투용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말에서 뛰어내렸다. 육중한 갑옷을 입고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마치 고양이처럼 유연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땅에 착지하자마자 비틀거리는 에드가의 말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 미친놈이 그만둬라. 저건 시합이 아니다. 귀족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라이온은 날뛰는 말의 고삐를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다른 손에 쥔 단검으로 말의 눈을 가리는 가죽 눈가리개의 끈을 싹둑 잘라버렸다. 시야가 트인 말은 눈앞에 다가온 라이온의 투구와 그 투구 너머에서 번뜩이는 짐승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말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말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에드가를 등에서 떨쳐내고 미친 듯이 경기장 외벽을 향해 달려가 그대로 처박혔다. 흐압.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에드가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검을 뽑아들고 비틀거리며 라이온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더러운 쥐새끼. 내 놈을 찢어 죽여주마. 이제 경기는 완전히 난투극으로 변했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롤랑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이 잔혹한 승부의 끝을 보고 싶었다. 라이온은 단검을 든 채 달려드는 에드가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에드가의 검이 자신의 어깨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몸을 숙여 그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앞으로 파고들어 에드가의 다리 갑옷 뒤쪽, 무릎이 접히는 오금 부분을 단검 손잡이 끝으로 강하게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에드가의 다리가 꺾였다.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는 에드가의 등 위로 라이온은 올라탔다. 그는 에드가의 목을 팔로 감아조르며 그의 투구와 목갑옷 사이의 좁은 틈새로 단검의 칼끝을 들이밀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맨살에 닿자 에드가의 모든 움직임이 얼어붙었다. 라이온은 에드가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움직이면 긋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에드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광기는 목숨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목에 닿은 차가운 죽음의 감촉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이온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에드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공포에 질려 숨만 헐떡이고 있었다. 라이온은 그의 앞에 떨어져 있던 검을 주워 그의 목 앞에 던져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심판은 멍하니 서 있다가 마지못해 라이온의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경기장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완전한 침묵. 관중들은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명예로운 기사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뒷골목 깡패의 제압이었고 전쟁터의 암살자가 보여주는 잔혹한 효율성이었다. 라이온은 이 신성한 경기장을 가장 원초적인 폭력과 공포가 지배하는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다. 제20편 이다나의 등장. 술렁이는 경기장. 잔혹했던 16강전이 끝난 후 경기장은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야만적이고도 압도적인 폭력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라이온이 보여준 것은 그들이 아는 싸움 위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갑자기 진짜 살인자가 등장하여 배우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이다나, 이다나.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단어는 전염병처럼 관중석으로 퍼져나갔다. 그렇다. 그는 이다나였다. 기사도라는 종교를 믿는 신성한 왕국에 나타난 그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이교도. 사람들의 눈빛에서 경멸과 조롱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불길한 경외감마저 싹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기에 더 두려운 미지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귀족들이 모여있는 귀빈석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맹견을 풀어 이단자를 물어뜯게 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맹견이 이단자에게 목줄을 채워진 채 순한 양이 되어버린 꼴이었다. 그들의 권위와 자존심은 라이온의 발밑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저 자를 당장 처형해야 합니다. 제라드의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공포에 질린 외침에 가까웠다. 모든 시선이 롤랑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롤랑이 믿는 기사도는 제어된 힘이 미학이었다. 규칙과 명예라는 틀 안에서 힘을 겨루고 패배조차 아름다울 수 있는 세계. 하지만 라이온은 그 모든 것을 비웃었다. 그는 힘을 제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공포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제어 불가능한 힘을 이용하여 상대를 지배했다. 그는 싸움의 무대를 경기장이 아닌 상대의 정신으로 옮겨버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대를 완벽하게 파괴했다. 롤랑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라이온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저 규칙을 모르는 야만인이 아니었다. 그는 규칙의 허점을 이용하는 교활한 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 경기 자체를 부정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경기장은 그에게 있어 수많은 전쟁터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를 내버려 두시오. 롤랑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귀족들은 그의 말에 경악했다. 단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그를 경기장 밖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소. 오히려 그의 신화만 더 키워줄 뿐이지. 롤랑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라이온을 연민이나 경멸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라이온을 완벽한 적으로 인식한 냉철한 전략가의 빛이 감돌았다. 그가 이다나라면 이 신성한 재단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종교의 교주인 나의 손으로 직접 쳤단해야만 하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의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한지를 증명해야만 이 흔들리는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소이다. 그의 말에 귀족들은 입을 다물었다. 롤랑은 이제 라이온을 자신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변수로 인정하고 직접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왕국의 태양이 마침내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대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더 이상 축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두 명이 신이 벌이는 대리전과도 같았다. 기사들은 두려움 속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했고 관중들은 술렁이는 경기장 속에서 이 이다나의 다음 행보 그리고 그를 막아설 영웅 롤랑의 등장을 숨죽여 기다렸다. 라이온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이 위선적인 놀이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이제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들의 연기가 아닌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날 것 그대로의 생존 투쟁을 목격하고 있었다. 경기장은 술렁였다. 두려움과 기대, 혐오와 매혹이 뒤섞인 기묘한 열기가 왕도 전체를 감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대회의 끝은 단순한 우승자의 탄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한 세계의 붕괴 혹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다나, 라이온이 서 있었다. 제21편 질풍이 페르난도 예측 불가의 창. 8강전의 막이 올랐다. 이제 경기장에 남은 기사는 단 8명. 그들은 모두 각자의 지역에서 최고라 불리는 실력자들이었다. 하지만 대회의 열기는 그들의 명성과는 반대로 기묘하게 식어 있었다. 이전의 열광적인 응원과 환호는 사라지고 마치 무거운 비밀을 공유한 공모자들처럼 관중들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경기장을 주시했다. 모든 관심은 오직 한 사람, 이다나 라이온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가 오늘은 또 어떤 기괴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승리할 것인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 잔혹한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라이온의 8강전 상대는 서부 해안가 출신의 젊은 기사, 페르난도였다. 그는 질풍이라는 별명처럼 예측 불가능한 속도와 현란한 창술로 유명했다. 그의 싸움 방식은 지금까지 라이온이 상대했던 그 누구와도 달랐다. 그는 힘으로 부딪히는 오직함도, 철벽 같은 방어력도, 미친 듯한 공격성도 없었다. 대신 그는 바람처럼 경기장을 휘젓고 다니며 상대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퍼붓는 변칙적인 전술의 대가였다. 그는 정면 대결을 극도로 피했으며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상대의 혼을 빼놓았다. 귀족들은 이번에야말로 라이온이 패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라이온의 전술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거나 상대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페르난도처럼 애초에 힘으로 부딪혀오지 않고
실체조차 잡기 힘든 상대에게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터였다. 페르난도는 라이온에게 있어 최악의 상성이었다. 페르난도 역시 자신만만했다. 그는 젊고 오만했으며 자신의 속도와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라이온의 이전 경기들을 모두 지켜보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게 여겼다. 그는 라이온을 구시대의 힘에만 의존하는 느리고 둔한 야만인으로 취급했다. 저 자는 그저 서 있는 관역일 뿐이지. 내 창이 그의 갑옷에 몇 개의 구멍을 뚫어줄 수 있는지 내기해도 조소. 그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호언장담했다. 마침내 두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섰다. 페르난도는 이름에 걸맞게 날렵하게 생긴 순백의 말을 타고 있었다. 그의 갑옷은 다른 기사들의 것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고 손에 든 창 역시 가늘고 탄력이 좋아 보였다. 모든 것이 속도를 위해 맞춰져 있었다. 반면 라이온은 여전히 낡고 투박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낡은 바위섬처럼 고요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페르난도는 질풍처럼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는 라이온을 향해 돌격하지 않았다. 그는 경기장을 넓게 쓰며 원을 그리듯 라이온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의 속도는 경이로웠다. 관중들은 그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기조차 버거워했다. 그는 마치 하얀 혜성처럼 흙먼지를 일으키며 경기장을 종횡무진했다. 라이온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페르난도의 현란한 움직임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저 고삐를 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두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늙은 맹수처럼 보였다. 관중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역시나 저 야만인도 속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잠시 탐색전을 벌이던 페르난도가 마침내 첫 번째 공격을 시도했다. 그는 라이온의 오른쪽 측면에서 접근하여 스치듯이 창을 찔러 넣었다. 그의 창끝은 바람처럼 날카로웠다. 라이온은 간신히 방패를 들어 그 공격을 막아냈다. 챙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페르난도는 이미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페르난도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방향을 바꿔 이번에는 왼쪽에서 그리고 등 뒤에서 변칙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일정한 패턴도 없어 보였다. 동쪽에서 나타났다가 서쪽으로 사라졌고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가 싶더니 다시 폭발적으로 가속했다. 라이온은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거나 피했지만 점점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페르난도의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고 그저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공격다운 공격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다. 귀족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롤랑 역시 미간을 찌푸린 채 이 예측 불가능한 싸움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페르난도의 전술이 라이온을 공략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라이온은 결코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투구 아래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페르난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개방하여 페르난도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는 귀로 들었다. 흙바닥을 스치는 말발굽 소리의 미세한 변화를. 그는 피부로 느꼈다. 페르난도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공기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는 땅을 통해 감지했다. 말발굽이 지면에 가하는 무게와 진동의 패턴을. 페르난도의 움직임은 겉보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어떤 혼돈 속에도 보이지 않는 질서와 리듬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라이온은 그 혼돈의 이면에 숨겨진 페르난도의 습관과 리듬을 찾고 있었다. 그는 페르난도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기 전에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아주 살짝 고개를 돌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속도를 높이기 직전에는 말의 꼬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떨린다는 것을 알아챘다. 라이온은 자신의 머릿속에 경기장 전체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페르난도가 지나간 모든 궤적을 붉은 선으로 그려넣었다. 수십 개의 선이 어지럽게 교차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다. 페르난도는 자신도 모르게 일정한 시간 간격과 경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라이온은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그는 이제 질풍의 경로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페르난도는 스스로가 바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라이온의 눈에는 정해진 길 위를 달리는 기차에 불과했다. 페르난도는 라이온이 완전히 자신의 속도에 압도당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가장 빠른 속도로 라이온의 정면을 향해 돌진했다. 방패를 뚫지는 못하더라도 강력한 충격을 주어 균형을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가 라이온과의 거리를 절반쯤 좁혔을 때였다. 그때까지 바위처럼 서 있기만 하던 라이온이 움직였다. 그는 페르난도를 향해 말을 몬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 바로 텅 빈 경기장의 오른쪽 공간을 향해 말을 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저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관중석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다. 페르난도 역시 비웃으며 생각했다. 어디로 도망가든 내 속도를 피할 수는 없다. 그는 라이온을 추격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그 순간 페르난도는 깨달았다. 라이온이 향하는 그 지점은 바로 자신이 잠시 후에 라이온을 공격하기 위해 지나가려 했던 바로 그 예정된 경로였다는 것을. 라이온은 그를 추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의 특정 지점에 미리 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제22편 보이지 않는 궤적, 읽히지 않는 공격. 페르난도의 등골을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오싹한 공포가 그의 전신을 감쌌다. 어떻게, 저 자가 어떻게 나의 다음 움직임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의 완벽했던 자신감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본능적으로 말의 속도를 늦추려 했지만 이미 최고 속도로 달려오던 말은 그의 의지대로 즉시 멈춰 서지 않았다. 라이온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페르난도를 기다렸다. 그의 눈은 페르난도의 몸이나 창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페르난도의 왼손, 그가 쥐고 있는 말의 곱비에 고정되어 있었다.
속도와 기교에 의존하는 기수에게 있어 고삐는 생명줄과도 같았다. 말과의 완벽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연결고리. 저것을 끊어버리면 질풍은 날개를 잃고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두 기마가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 왔다. 페르난도는 혼란 속에서도 억지로 창을 뻗어 라이온의 방패를 공격했다. 하지만 그 공격에는 이전과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다. 라이온은 그 공격을 방패로 가볍게 받아내는 동시에 자신의 창을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공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미세했다. 그는 창을 찌르거나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창끝을 가볍게 튕겼다. 그의 창끝이 노린 곳은 페르난도의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페르난도의 손과 안장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가죽 고삐, 그 중간 지점이었다. 팅! 경쾌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라이온의 창끝이 정확하게 고삐를 쳤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두 기마 사이에서 실처럼 가느다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한 신기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그 순간 페르난도는 왼손에 찌르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가 꽉 쥐고 있던 고삐가 손 안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더니 결국 그의 손아귀를 벗어나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아! 페르난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고삐를 놓친 것이다. 질주하던 기수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기수의 통제에서 벗어난 말은 갑작스러운 자유에 당황하여 본능적으로 날뛰기 시작했다. 말은 방향을 잃고 좌충우돌하며 경기장을 내달렸다. 페르난도의 몸은 말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그의 모든 균형 감각과 기마술은 고삐를 통한 말과의 교감 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었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상 그는 더 이상 질풍의 기사가 아니라 성난 야생마 위에 올라탄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말의 목을 끌어안고 버텨보려 했지만 자신의 속도가 만들어낸 원심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결국 말은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고 페르난도의 몸은 그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허공으로 쏘아 올려졌다. 그는 마치 투석기에서 발사된 돌멩이처럼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고는 경기장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의 현란했던 속도가 결국 그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경기장은 다시 한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전의 경기들은 그나마 이해의 범주 안에 있었다. 힘을 역이용하고 공포를 자극하는 것. 그것은 교활하고 잔인했지만 적어도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기술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었다. 상대의 다음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보이지 않는 궤적을 읽어내어 신이 손길처럼 정확한 일격으로 상대의 제어력 자체를 파괴해버렸다. 이것은 마법이나 주술에 가까웠다. 귀빈석의 귀족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굳어 있었다. 롤랑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보았다. 라이온의 마지막 일격을. 그 어떤 기사도 교본에도 나오지 않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공격. 그는 힘이나 기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싸움의 개념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다. 롤랑은 처음으로 순수한 공포를 느꼈다. 저것은 내가 아는 싸움이 아니다. 저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종류의 존재인가. 그의 완벽했던 신념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나지막이 퍼져나갔다. 이제 그들은 라이온을 이단아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입에서는 새로운 단어들이 새어나왔다. 악마, 마법사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틀림없어. 공포는 경외로, 경외는 신격화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라이온은 더 이상 인간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 경기장의 강림한 피와 파괴를 관장하는 전쟁의 신 그 자체처럼 보였다. 라이온은 그 모든 침묵과 공포를 뒤로하고 땅에 떨어진 자신의 창을 주워들었다. 그는 쓰러져 신음하는 페르난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경기장을 떠났다. 그의 등 뒤로 술렁임을 넘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경기장이 남겨졌다. 이제 준결승전이었다. 남은 기사는 단 4명. 그리고 제23편 준결승전. 이제 왕국의 운명을 건 거대한 연극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경기장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이전의 술렁임이나 공포 섞인 수군거림조차 사라졌다. 관중들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앞둔 신도들처럼 혹은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기장을 응시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2명의 기사가 서 있었다. 왕국의 모든 질서와 명예를 상징하는 빛, 선기사 롤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는 어둠, 이다나 라이온. 이 대결은 단순한 승부 예측을 넘어 왕국의 미래를 건 예언의 장이 되어버렸다. 라이온의 준결승 상대는 은빛 여우라 불리는 지략의 기사 발렌타인이었다. 그는 힘이나 속도로 싸우는 유형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심리를 파고들어 가장 방심하는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허를 찌르는 지능적인 싸움의 대가였다. 그는 라이온의 모든 경기를 면밀히 분석했고 유일하게 라이온의 불가해한 능력에 대해 공포가 아닌 지적인 호기심을 보인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다. 저 자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닐세. 그는 단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생각할 뿐이야. 모든 움직임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지. 나는 그 원인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걸세. 발렌타인은 동료들에게 그렇게 선언했다. 그는 라이온을 상대로 힘이나 속도가 아닌 정교하게 짜인 함정으로 승부할 생각이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발렌타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돌격하지 않았다. 그는 말에서 내려 한쪽 무릎을 꿇고 라이온을 향해 정중하게 예를 표했다. 북부의 영웅, 라이온경. 당신의 경기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싸움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행동은 경기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모두가 괴물 취급하는 라이온에게 존경을 표하다니.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라이온의 심리를 흔들어 그 냉정함을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심리전. 하지만 라이온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투구 아래에서 발렌타인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발렌타인은 존경을 표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몸 전체를 아주 미세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라이온이 자신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느 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지. 그는 라이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이온은 말에서 내리는 대신 말을 몰아 천천히 발렌타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나라. 연극은 끝났다. 발렌타인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심리전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에 올라타며 두 번째 함정을 준비했다. 경기가 재개되자 발렌타인은 페르난도처럼 현란하게 움직이지도 보드행처럼 우직하게 돌격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거울처럼 라이온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 라이온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도 오른쪽으로, 라이온이 속도를 늦추면 그도 속도를 늦췄다. 그는 라이온이 자신의 감각으로 흐름을 읽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모든 패턴을 지우고 상대에게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기이한 전술을 펼쳤다. 경기장은 지루한 탐색전으로 흘러갔다. 두 기사는 서로의 주위를 맴돌기만 할 뿐 누구도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발렌타인은 라이온의 반응을 유도하며 함정을 파고 있었고, 라이온은 그 함정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다. 마침내 먼저 움직인 것은 발렌타인이었다. 그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가장 단순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정면 돌격을 감행했다. 그것은 라이온의 예측을 무너뜨리기 위한 역공이었다. 그는 라이온이 자신의 미세한 움직임과 균형을 노릴 것이라 예상하고 오히려 모든 기교를 버리고 오직 힘과 속도로만 부딪혀 오리라 계산했다. 라이온 역시 그 돌격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발렌타인의 의도를 읽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준비한 마지막 함정이라는 것을. 그는 기꺼이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두 기마가 경기장 중앙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대회 시작 이후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충돌이었다. 부러진 창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관중들은 비명을 질렀다. 모두가 두 기수가 동시에 낙마하거나 둘 중 하나가 끔찍한 부상을 입을 것이라 예상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경기장의 모습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두 기수 모두 말 위에 굳건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창은 모두 부러져 있었지만 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완벽한 무승부. 발렌타인은 투구 아래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라이온을 그가 가장 싫어하는 순수한 힘의 대결장으로 끌어들였다. 이제 다음 격돌에서는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렌타인은 자신의 몸에 생긴 이상을 깨달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쇠사슬이 가슴을 옥죄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는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가슴 갑옷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갑옷은 찌그러지지도 않았고 뚫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대체 왜? 그때 그는 보았다. 자신의 가슴 갑옷 정중앙 화려한 가무니 문장이 새겨진 바로 그곳에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가 있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부러진 창이 나무 파편 하나가 마치 바늘처럼 아주 깊숙이 박혀 있었다. 라이온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모든 힘과 체중 그리고 말의 돌격력을 창끝의 단 한 점에 집중시켰다. 그는 갑옷을 부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갑옷의 강철 분자들이 서로 연결된 그 보이지 않는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충격파를 갑옷 내부로 전달시킨 것이었다. 외부에는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 파괴적인 진동은 갑옷을 투과하여 발렌타인의 심장을 그대로 강타했다. 발렌타인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라이온을 바라보았다. 라이온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너의 함정을 보았고 그 위에서 춤을 추었을 뿐이다. 발렌타인은 말에서 버티지 못하고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다. 그는 땅에 떨어진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졌는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숨을 내뱉었을 뿐이었다. 심장을 멈춘 1인치. 라이온은 이 명예로운 경기장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암살을 성공시킨 것이었다. 제24편 왕의 시선, 재상의 오려. 발렌타인의 죽음은 경기장을 넘어 왕궁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전의 패배들은 기사도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수준이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불의의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살인. 그것도 왕국의 촉망받는 지략가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무런 외상 없이 심장이 멈춰 죽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시합이 아니었다. 라이온은 왕도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왕국의 귀족을 처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귀빈석의 분위기는 사늘하다 못해 살벌했다. 귀족들은 더 이상 분노를 표출하지도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바로 옥좌에 앉아있는 늙은 왕에게로 향해 있었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기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이 모든 혼란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의 속내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발렌타인이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직 그의 눈만이 아주 희미하게 빛을 발했을 뿐이다. 경기장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왕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재상이 왕의 곁으로 다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폐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저 자는 통제불능의 괴물입니다. 당장 저 자를 반역죄로 체포하여 처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놔두었다가는 왕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재상의 목소리에는 다급한 우려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사태가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라이온이라는 변수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정치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왕은 재상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옥좌에 기댄 채 경기장 중앙에 홀로 서 있는 라이온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만족감에 가까운 기묘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왕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왕국 전체를 울릴 만큼의 위엄을 담고 있었다. 재상, 그대는 저자가 괴물로 보이는가? 그러하옵니다. 폐하, 저 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이옵니다. 아니다. 왕은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잊고 있던 왕국의 이빨을 보고 있다. 왕의 말에 재상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빨이라니, 저 끔찍한 살인자가 왕국의 이빨이란 말인가? 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재상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냉정한 현실 인식이 뒤섞여 있었다. 보시오, 재상. 저 경기장에 서 있는 나의 기사들을. 그들은 모두 아름답고 용맹하며 명예롭지. 그들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왕국의 훌륭한 장식품이 되어준다. 하지만 진짜 전쟁이 닥쳤을 때 저 아름다운 장식품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왕의 시선이 잠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롤랑에게로 향했다. 롤랑은 완벽한 기사야. 그는 내가 만든 이 질서의 가장 완벽한 수호자지. 하지만 그는 너무 완벽해서 이 질서가 깨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걸세. 그는 규칙이 없는 싸움터에서는 길 잃은 어린 양이 될 뿐이야. 왕은 다시 라이온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저 자는 다르다. 저 자는 규칙이 없는 곳에서 태어났고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진짜 짐승이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평화에 취해 우리의 이빨과 발톱을 모두 뽑아버리고 비단 옷을 입혀놓았소. 저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왕국이 본래 가지고 있던 야만적인 힘, 그 자체야. 재상은 왕의 진위를 깨닫고 전율했다. 왕은 라이온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라이온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평화롭고 나태해진 왕국에 북부에 살아있는 전쟁을 끌어들여 자신의 기사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증명하고 동시에 왕국의 새로운 종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폐하, 설마 결승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왕은 재상의 말을 자르며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라이온 경이 승리를 선언한다. 그는 결승에 진출할 자격이 있다. 왕의 선언에 경기장은 술렁였다. 살인자를 처벌하기는커녕 그의 승리를 인정하고 결승 진출을 허락하다니. 모두가 왕이 노망이라도 든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하지만 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옥좌에 다시 앉으며 마지막으로 재상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재상. 맹수는 위험하지만 뛰어난 사냥꾼은 그 맹수를 길들여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냥개로 만들 줄 아는 법이지. 나는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요. 나의 완벽한 수호자가 저 거친 야생의 맹수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를. 혹은 나의 새로운 사냥개가 낡은 수호자를 물어뜯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를. 왕의 시선은 이제 결승전 무대, 빛과 어둠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질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섬뜩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과 파괴를 통해 자신의 왕국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몇몇 귀족들이 희생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